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공석입니다. 자, 커말 2급 필기 컴퓨터 일반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CPU 그리고 기억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1강에서 4강까지는 윈도우즈 7, 자, 윈도우즈 7을 통해서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7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컴퓨터가 무엇인지, 컴퓨터를 어떻게 이용하면 되는 것인지 그런 내용들을, 개념적인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감을 잡으셨을 거고요. 이제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하드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통해서 학습할 내용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컴퓨터의 구성 요소를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 CPU하고 이제 기억장치, 그러니까 컴퓨터의 구성 요소 중에서 일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일단 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컴퓨터의 전체적인 구성 요소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컴퓨터라는 것은 하드웨어, 그러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딱딱한 장치인 하드웨어. 그러니까 모니터라든지 뭐 사운드 카드,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장치가 되는 거고요. 윈도우즈 XP 같이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합쳐서 컴퓨터의 구성 요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컴퓨터의 구성 요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자료의 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길이의 단위, 뭐 센티미터도 있고 뭐 밀리미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듯이 컴퓨터에서도 내부적으로 자료를 표현을 할 때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비트가 되겠습니다. 비트. 자, 비트는요, 두 가지 정보를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위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1과 0을 얘기를 하죠. 1, 0, 1, 0. 자, 컴퓨터는요, 내부적으로 이진수로 모든 것들을 표현을 합니다. 이진수. 자, 이진수는 1과 0을 이용을 하는 이제 수의 표현 방식이죠. 그래서 이진수를 표현을 하기 때문에 1과 0밖에 몰라요. 컴퓨터가 속도도 빠르고요.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1과 0밖에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처리는 1과 0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이라는 숫자고요. 0이라는 숫자는요, 사람이 이해하는 수의 표현 방식이 되는 거지, 컴퓨터는 사실 1이 무엇인지 0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1을 어떻게 컴퓨터에게 이해를 시키냐면은, 높은 전압이 흐를 때, 그러니까 5V의 전류가 흐를 때는 1이다. 그리고 1.5V의 낮은 전압이 흐를 때는 0이다 라고 약속을 했는 거예요. 그렇게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이 입력되면은 5V, 0이 입력되면 1.5V가 내부적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1과 0을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 키보드로 A라고 입력을 하잖아요. 그죠? A라고 입력을 해요. 자, 입력을 했을 때 모니터를 통해서 출력이 되죠. A라고. 맞습니까? 그런데 이 내부적으로 분명히 컴퓨터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키보드로 A라고 입력을 했지만은 말씀드렸죠. 비트라는 단위를 이용을 하고요. 1과 0밖에 모릅니다. 컴퓨터는. 그러니까 A라는 이 뜻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1과 0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1과 0으로. 미리 A라고 입력이 되었을 때는 1과 0의 조합에 코드 값을 가지고 있어요. 코드. 그래서 이 코드가 컴퓨터에 이제 입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코드는 사람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사람이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고요. A라는 이 표현 방식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죠.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서 입력이 됐을 때 내부적으로는 이런 코드 형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는 형태하고 컴퓨터가 이해하는 형태하고 달라요. 그래서 코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CPU하고 기억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터 구성 요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자, 그렇게 물었을 때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자, 이것을 컴퓨터 구성 요소다. 그렇게 일단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하드웨어는요, 말 그대로 딱딱한 제품을 하드웨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소프트웨어는 반대로 부드러운 제품을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는 한번 생산되면 바뀌지가 않죠. 모니터라든지 본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생산이 되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그게 하드웨어가 되는 거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생산 후에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윈도우즈 7이 있다라면은, 자, 윈도우즈 7이 최초에 생산이 되었을 때, 최초에 만들어졌을 때, 그 프로그램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업데이트가 됩니다. 업데이트가 되고 패치, 프로그램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유지 보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수정이 가능하고, 하드웨어는 바뀌지 않는다. 그런 특징을 일단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컴퓨터 구성 요소의 이제 하드웨어 구성의 그림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니터가 있고요, 키보드, 그리고 마우스, 본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웨어 구성 요소가 있는데, 하드웨어도 본체하고 그리고 주변 장치로 해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본체는 이 부분이 이제 본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가 주변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체에는 중요한 장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본체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CPU라는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주격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CPU 같은 경우에는 사람으로 치자면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뭐 2라는 계산은 사람이 쉽게 하겠지만은 컴퓨터는 어떤 연산, 처리를 해야만 결과 2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하라라는 이 명령, 이 처리를 누가 하냐면은 CPU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1과 1, 자, 이런 데이터들은 누가 저장을 하고 있느냐? 주격장치가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연산, 처리를 하려면은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일단 있어야 되고요. 또 데이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는 주격장치도 같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같이 항상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 CPU는 연산, 자, 계산하는 장치가 있고요. 그리고 제어하는 장치, 자, CPU 내에도 여러 가지 장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연산 장치, 그리고 제어 장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CPU가 연산도 하지만은, 각 장치들, 뭐,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각종 장치들을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제어하는 역할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격 장치를 또 분류하면 램이 있고, 롬이 있는데, 자, 뒤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장치 중에서도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억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조기억장치. 그러니까 주기억장치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어떤 처리를 위해서, 주로 처리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억장치가 주기억장치가 되는 거고요. 보관용, 저장용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 이제 보조기억장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파일들,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CD-ROM이라든지 DVD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보조기억장치에 포함이 됩니다. 기타 장치로는 이제 마더보드. 자, 마더보드라는 것은요. 자, 본체를 열어보시면은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큰 기판이 하나 있습니다. 기판이 있고요. CPU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 메모리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랜 카드 이런 식으로 각종 장치들이 연결되는 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마더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이제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 전원 장치,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전원 장치가 필요하겠죠. 자, 이것을 이제 본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주변 장치는 자, 기타 장치를 이제 주변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프린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입력 장치로는 마우스하고 키보드가 대표적인 입력 장치가 되고요. 출력 장치는 모니터하고 프린터가 대표적인 출력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는 이제 본체하고 주변 장치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항상 보시잖아요. 그죠? 아리아 한글이라든지, 포토샵이라든지, MS 오피스라든지, 항상 실행을 하고,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그림, 이게 CPU가, 되고요. CPU가 되고, 오른쪽이, 램입니다. 램. 주격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장치들이, 마더보드에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 본체 내에 있는 이런 장치들은 사실, 이제 뚜껑을 열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직접 열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윈도우즈 7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어판에 들어가시면은 시스템 있죠. 자, 시스템에 가시면은, 프로세서는 이제 CPU를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로세서의 이제 사양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인텔에 있는 이런 모델이 지금 연결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설치되어 있는 메모리, 램. 자, 이 램. 자, 램에 대한 사양,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뭐 4기가다 이런 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를 열어서 직접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 제어판에서 프로세서하고 메모리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료의 단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이제 작은 단위가, 정보 표현을 하기 위한 가장 작은 단위가 비트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비트.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의 비트는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한 개의 비트. 자, 한 개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자, 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1 아니면 0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0 아니면 1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이 두 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개 있으면은 00이 들어갈 수도 있고 01이 들어갈 수도 있고 10, 11 이렇게 해서 정보를 표현하는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3개의 비트가 있을 때는 자, 보세요. 한 개의 비트는 2의 1승이 되는 거고요. 두 개의 비트는 2의 2승계가 되는 겁니다. 3개의 비트일 때는 2의 3승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1승은 2가 되는 거고 2의 2승은 4가 되는 거고 2의 3승 2 곱하기 2 곱하기 2는 8이 되는 거죠. 직접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도 8이라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트를 알게 되면은 표현할 수 있는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니블이라는 단위가 있습니다. 니블. 자, 니블은요 비트가 4개 모였을 때 4개가 모이면은 니블이라는 단위를 이용을 하고요. 지금은 거의 사용하지 않죠. 자, 바이트라는 단위를 더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바이트는 비트가 8개 모였을 때 그러면 한 개의 바이트는 2의 8승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자, 2의 8승계는 256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워드라는 단위가 있어요. 워드라는 단위. 자,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비트하고 니블하고 바이트는요. 정확하게 몇 개의 비트냐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4비트, 8비트 이런 식으로 이제 자료를 표현하는 단위가 정확한데요. 워드라는 단위는요. 컴퓨터의 어떤 설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만일 32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32비트가 하나의 워드가 되는 거예요. 만일 컴퓨터가 64비트 컴퓨터다. 그렇다면은 워드는 64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명령의 단위. 자, 그 단위가 그때그때 달라요. 워드의 단위는. 자, 근데 그 문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물리적인 단위가 작은 것부터 큰 순서대로 나열을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 순서대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비트, 그 다음에 니블, 바이트, 워드. 자, 이 순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자 표현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종류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아스키 코드. 자, 읽을 때 아스키 코드라고 있습니다. 자, 아스키 코드가 시험에 주로 출제가 돼요. 자, 코드라는 것은 이제 사람 이해하기 쉽도록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규칙을 정하자는 얘기예요. 규칙. 자, 1이라고 입력이 되었을 때 1을 A라고 입력이 되었을 때 1과 0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1과 0으로 미리 자리를 정해두고 표현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이제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코드화 시키는 거죠. 모든 데이터들을. BCD 코드는 이제 초창기에 사용이 되었던 이제 코드 방식이 되겠습니다. IBM사에서 만든 이제 코드 방식이고요. 자, 6개의 비트로 해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자, 6개의 비트로 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2의 6승, 64개의 자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64개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A, B, C, D 해서 알파벳 대문자. 자, A, B, C, D 알파벳 소문자. 그리고 0, 1, 2, 3, 4. 자, 아랍의 숫자. 뭐 이런 숫자부터 시작해서 특수 문자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다 개수를 따져보면요. 64개를 더 초과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소문자는 사용이 안 됩니다. 영소문자를 사용할 수는 없고요. 주로 이제 수치 계산용으로 사용하던 예전의 코드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아스키 코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표준협회에서 만든 방식이고요. 7개의 비트로 해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2의 7승계 128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자를
다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이제 통신 제어용으로 이용이 되고요. PC가 여러분도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ASCII 코드는 꼭 기억을 하십시오. 자, FCDIC이라고 있는데 FCD. 자, FCDIC은 BCD 코드가 확장되었는 거예요. 확장된 거고요. 그래서 8개의 비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개의 비트로는 한계가 있어서 더 느린 거죠. 그래서 256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고요. 중대형 컴퓨터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3개의 코드를 제가 말씀을 금방 드렸는데 앞에 페리티라고 붙었죠. 페리티. 자, 페리티라고 앞에 다 붙었는데 자, 이 페리티라는 것은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비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자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자 표현은 뒷부분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자, 말씀을 드렸죠. 뒤에 이제 문자를 표현하는 이제 데이터의 비트가 되는 거고요. 앞부분은 페리티 비트라고 해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비트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송신 측이 있고요. 수신 측이 있죠. 데이터 서로 이제 통신을 하려면은 자, 송신 측에서 A라는 문자를 이렇게 전송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받는 측에도 A라고 문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송을 하면은. 근데 A라는 코드가 1과 0으로 만들어져 있겠죠. 1과 0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1과 0 형태로 해서 전송이 되다 보면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1이 0으로 바뀔 수가 있고 0이 1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가 1000001이에요. 송신 측에서. 자,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데 실제 데이터만 보냈을 때는 오류가 발생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내고 보니까 자, 0이 잘못 전송이 돼서 1이 되었어요. 그래서 110001로 전송이 되었는데 수신 측에서 알 수 있습니까? 송신 측에서 보낸 그 원본의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걸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서 페리티 비트라고 해서요. 자, 1의 숫자가 하나, 2개잖아요. 그죠? 자, 2개라면은, 만일 짝수를 기준해서 보낸다라면은, 앞에 0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럼 1의 개수가 짝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보내서, 만일 110001이 전송이 되었다. 그럼 앞에 페리티 비트가 0이잖아요. 그죠? 1의 개수를 따져보니까, 홀수잖아요. 근데 우리는 짝수라는 기준, 짝수라는 약속을 했는데 홀수가 전송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원리 아시겠습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오류를 검출하기 위한 비트를 이제 페리티 비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밍 코드라는 것이 시험에 나와요. 해밍 코드. 자, 페리티 비트는요, 정정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류를 검출은 가능한데 찾는 것은 가능한데 이게 오류가 발생했다 안 했다라는 것을 알 수는 있는데요. 정확하게 오류가 어느 부분에 발생을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밍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에러를 검출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교정까지 할 수 있는 코드. 자, 그것을 해밍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에러를 검출하는 그런 이제 코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유니코드. 자, 유니코드는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국제 표준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2바이트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2바이트. 자, 2바이트라면은 한 개의 바이트가 8비트가 되기 때문에 2를 곱하게 되면 16비트가 되고요. 2의 16승계가 되는 거죠. 자, 상당히 많은 그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국 공통의 문자 만국의 공통의 국제 문자 보호 체계로 해서 이용을 합니다. 자, 이 정도 크기면은 수많은 데이터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개인용 컴퓨터 PC에서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코드 형식에 해당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죠. PC라고 하면은 ASCII 코드입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ASCII 코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SCII 코드라고 했을 때 기억해 하셔야 될 것이 7개의 비트다. 그렇기 때문에 2의 7승이 되기 때문에 128개의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데이터 통신 제어용으로 주로 사용이 되고 PC에서 사용한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네요. 2번도 맞고 3번도 맞는데 한글 문자 표현을 고려하여 구성된 코드이다. 아닙니다. 이게 따로 있습니다. 자, KS라고 붙어있는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한글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죠.
자, 4번 아스키 코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표준협회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한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죠. 자, 아스키 코드의 일부를 잠시 좀 보여드리면요. 자, 아스키 코드는 총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0에서 127가지의 숫자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0, 1, 2, 3 쭉 해서 만일 대문자 A다 하면은 숫자로 표현한다 라면은 10진수 65가 이제 아스키 코드로는 A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표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요.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코드 체계에서 에러 검출뿐만 아니라 교정도 할 수 있는 코드다. 자, 어떤 겁니까? 자, 해밍 코드 말씀을 드렸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컴퓨터 내부적인 장치 중에서 이제 CPU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CPU는 컴퓨터 내부 본체를 열어보면요, 이런 보드가 있습니다. 자, 보드, 메인보드라고 하고 마더보드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 보시면은 이렇게 CPU가 장착된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본체를 잘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CPU가 무엇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힘드시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조건 암기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를 해서 좀 오래 기억을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응용해서 풀 수 있도록 제가 일단 설명을 드려볼게요. 설명을 드리는데 내용이 좀 어렵기 때문에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다시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더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그때는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CPU는 이제 처리하는 장치입니다. 처리하는 거예요. 처리하는 건데 CPU를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제 주기억 장치하고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주기억 장치는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CPU는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처리를 하려면은 일단 데이터라든지 명령어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CPU가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장치하고 항상 같이 설명이 나옵니다.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죠. 1 더하기 2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 더하기 2를 하고요. 엔터 입력을 했을 때, 엔터 입력을 했을 때 3이라는 결과가 출력 장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이 연산의 그 과정들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3이란 결과가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자, 첫 번째 1 더하기 2라는 것이 입력이 되어야 되죠. 입력. 그러니까 입력 장치를 통해서 키보드, 마우스를 통해서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 입력되게 되면은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돼요. 자, 메모리에 주기억 장치에 저장이 됩니다. 자, 1 더하기 2라고 저장이 돼요. 자, 저장이 되었으면은 CPU가 이제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CPU가 여기에 가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1 더하기 2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이 가져오는 것을 호출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출. 자, 호출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명령어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명령어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 사람은 이게 덧셈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은 컴퓨터는 모릅니다. 이것을 해독을 해야 돼요. 해독을 해서 이게 더하라는 거구나, 더하라는 거구나, 이 두 개의 데이터를 더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독을 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연산을 실행하게 되죠. 연산을 실행을 해요. 실행을 하게 되면은 3이란 결과를 CPU에서 만들겠죠. 자, 이것을 바로 출력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말씀드렸죠. CPU는 처리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지 기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기억장치로 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기억장치에다가 저장을 해요.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 이것을 출력장치로 해서 보여지도록 보내는 겁니다. 자, 이게 1과 2를 처리하는 과정이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거보다 더 복잡합니다.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만 아셔도요,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설명드릴 이 내용까지 아시면요, 좀 깊이 있게 출제되는 내용들도 여러분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1 더하기 2를 계산해서 3이란 결과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때 CPU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 원리를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더 복잡한데요. 일단 한번 설명 드려보십시오.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자, 1 더하기 2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자, 윈도우즈 XP의 보조 프로그램에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그 계산기 프로그램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실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게요. 자, 엑셀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매크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매크로. 자, 우리 엑셀에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매크로 옆에 보시면은 비주얼 베이직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클릭을 해서 직접 이렇게 명령을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의 의미가요. 1을 입력을 받고 2를 입력을 받아서 1과 2를 더해서 C라는 값에다가 저장을 해서 C라는 위치에 저장을 해서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C를 출력하라. 그런 명령문이 되는 겁니다. 자세히 모르셔도 됩니다. 지금 개념만 여러분들이 잡아가시면 돼요.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하게 되면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3이란 결과를 볼 수가 있죠. 자, 근데 1 더하기 2라는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입력을 하느냐. 자, 보세요. 자, 1이란 값, 2라는 값을 처리를 하려면 저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억장치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기억장치 어디에 저장을 해야겠습니까? 위치를 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위치에 1값을 대입을 하고, B라는 위치에 2값을 대입을 하라.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라는 위치와 B라는 위치, 자, 이것을 더해서 C라는 위치에다가 저장을 해라. 그래서 C라는 위치에 있는 값을 메시지 박스를 통해서 보여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죠. 실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것을 다시 명령어 형태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C는 A 더하기 B를요, load A, add B, store C로 명령어 형태로 다시 분해를 해야 됩니다. load A는 A를 읽어드려라. 거기에다가 add B, 더하라, B를 더하라. store C는 저장하라, C를 저장하라.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명령어 형태로 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주기억장치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자, load A, add B, store C. 일단 3은 없다라고 보고요. 자, 2라는 값, 1이라는 값. 자, 1은 A에 저장이 됐고요. 2는 B에다가 저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주소라고 합니다. 주소. 자, 여러분들 댁에 우편물이 배달이 되려면 주소라는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억장치에도 주소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동호수가 있듯이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저장을 했다라고 볼게요. 일단 3이라는 결과는 모르고요. 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CPU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자, 접근해서 가지고 와야 되죠. 가지고 와야 돼요. 자,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때 CPU가 장치가 제어 장치가 있고 연산 장치가 있어요.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자, 간단하게 시험에 나온다라면은 CPU에서 제어 장치가 아닌 것은 1번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2번 명령 레지스터, 3번 명령 해독기, 4번 가상기 이렇게 나오면은 가상기가 정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큰 장치들 속에 속하는 장치들이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뭐 쉽게 나오면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암기를 해도 풀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가 개념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 번지에 접근을 해서 load A. 자, load A를 가지고 와서 먼저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load A. 자, load A는요, F라는 번지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F라는 번지를 알고 있어야만 이것을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번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 명령 계수기가 가지고 있습니다. 명령 계수기. F라는 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 계수기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만일 F라는 번지에 접근을 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음에는 E잖아요. 그죠? F라는 번지에 접근하고 난 뒤에는 E라는 번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계수기는요,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F라는 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령 계수기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CPU에 가져올 수가 있겠죠. load A를. 자, 그런데 명령 계수기가 직접 메모리를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명령 계수기는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다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 그리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만 실제적으로 주기장치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로 치자라면 이 두 개의 장치가 전방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전방 부대를 실제 전투를 치르는 전방 부대를 지원하는 그런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라는 번지를 명령 계수기가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을 다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이제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이동시키고요. 그제서야 이렇게 접근을 해서 가지고 옵니다. 로드 A를.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로드 A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로드라는 명령어가 있죠. 자, 이것은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명령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고요. 자,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해독을 해야 된다. 자, 해독은 누가 하느냐? 명령 해독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로드라는 것을 해독을 합니다. 해독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아, 가지고 오라는 거구나. 자, A 번지에 가서 가지고 오라는 것이구나. 자, A 번지에 가니까 1이라는 값이 있네요.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1이라는 것을 저장을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는 것을 부호기라는 것이 만들어내요. 신호를, 제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명령 해독기는 가지고 오라는 거구나까지 하는 역할이에요. 이것은 로드의 해석을 담당하는 거죠. 해석을 담당을 하고 부호기는 거기에 맞는 제어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요. 자, 됐습니까? 자, 각각의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자, 명령 계수기가 F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이 값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럼 E를 이렇게 또 이동을 시키고요. E에 접근해서 또 가지고 옵니다. 자, 가지고 오면은 add B가 되겠죠. 자, add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해독기가 해독을 합니다. B의 값을 어떻게 하라? 더하라는 거구나. 현재 1값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의 값은 2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하고 2를 더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이 되는 거죠. 3은 어디에 저장이 되느냐? 누상기에 저장이 돼요. 누상기. 자, 누상기는 계산, 연산의 결과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상기는 자, 이게 전체적으로 CPU가 되는 거죠. CPU는 처리하는 것이지 저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 더하기 2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값들을. 자, 3이란 결과가 만들어졌는데 이거 저장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잠시라도 그게 누상기가 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가상기는 뭐예요? 덧셈하는 거죠. 보수기는 뭐냐면요. 뒤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뺄셈하는 겁니다. 뺄셈. 가상기하고 보수기가 있으면은 4층 연산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상기하고 보수기는 당연히 연산장치에 속하겠죠. 그때 계산된 연산 결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것이 누상기가 되는 거고요. 상태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현재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상태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스토어 C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자, 누상기에 3이라는 결과가 저장되어 있죠. 자, 스토어 C는 저장하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주기억장치에다가. 어디에? C 번지에다가. 그래서 이 3이라는 결과가 이렇게 여기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주기억장치에. 그리고 메시지 박스 C 하게 되면은 C 값이 툭 이렇게 출력장치로 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것이 각각의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머리에 두십시오. 일단 머리에 두시면은 문제가 쉽게 풀리게 될 겁니다. 자, 금방 설명드린 것은요. CPU의 복잡한 처리 과정을 각각의 장치의 역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보다도 더 깊이 말씀을 드려야만 정확한 설명이 되는데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개념을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근데 시험에 나오는 것은 각각의 이제 그 장치의 정의는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개념 잡은 것을 실제 출제가 되는 용어의 정의로 해서 여러분들 연결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제어장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제어장치는 명령을 꺼내서, 그러니까 명령을 가지고 와서 호출을 해서 해독을 하고 시스템 전체의 신호를, 지시 신호를 이제 보내는 것을 이제 제어장치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제어장치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령 계수기. 자, 명령 계수기. 자, 인스트럭션 카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지. 자, 여기서 명령 계수기 F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F번지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른 말로는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PC라고 합니다. PC.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직접적으로 주기억장치에 접근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F란 번지를 이동을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가 하는 역할이 주기억장치에 접근할 때 번지를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접근할 때 필요한 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해당 번지에 접근해서 가지고 오는 명령어들은 어디에 저장이 된다? 버퍼 레지스터에 저장이 됩니다. 버퍼라는 것은 기억 장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장치에 참조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명령 레지스터가 하는 역할. 명령 레지스터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독기가, 명령 해독기가 명령어를 해독하죠. 그리고 보기는 뭐 더하라, 뭐 빼라 이런 명령어들에 대한 해독 결과를 제어 신호로 해서 변환을 시킵니다. 자, 이게 제어 장치가 각각의 제어 장치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산술 논리 연산 장치. 자, 줄여서 연산 장치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산술은 뭐 사칙 연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논리 연산은 뭐 and, 뭐 or와 뭐 not 이런 연산 아시죠? 자, 이것을 논리 연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를 산술 논리 연산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서 호출하고 해독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어 장치가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실행하고 연산하는 것은 연산 장치가 하는 거죠. 자, 가상기는 말 그대로 덧셈이고요. 보수기는 뺄셈입니다. 자, 뒤에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장치가 있으면은 다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누상기는 1 더하기 2라고 했을 때 3이라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3이라는 값을 주기억 장치로 해서 다시 저장을 시키는 거죠. 자, 상태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연산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상태의 값을 기억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리 올림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정보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CPU의 구성 요소를 보시면은 레지스터. 자, 여기 레지스터. 자, 이런 레지스터라고 붙게 되면은 기억 장치입니다. 기억 장치. 임시 기억 장치. 그래서 CPU 속에서 일시적으로 값을 기억하는 임시 기억 장치를 레지스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기억 장치 중에서 CPU 내에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기억 장치가 이제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자, 버스는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장치들 간에 상호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전송하는 선, 연결되어 있는 선. 그러니까 제어 장치의 여러 가지, 자, 보세요. 자, 제어 장치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이런 장치들이 또 혹은 연산 장치의 각각의 장치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자, 이렇게 서로 복잡하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기억 장치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각각의 선을 이제 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풀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쉽게 출제된다라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뭐 덧셈을 한다든지 뺄셈을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단 덧셈하고 뺄셈을 하려면은 가상기하고 보수기 필요하죠. 자, 그다음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려면은 누상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의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상태 레지스터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장치들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산 장치에 속하는 거죠. 그런데 프로그램 카운터 PC는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자, 명령 계수기를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을 하고 제어 장치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의 자료 표현과 관련하여 보수를 사용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자, 보수. 자, 보수기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보수기. 자, 컴퓨터는요, 뺄셈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가상기를 이용을 해서 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덧셈을 할 수 있는 장치만 있으면은 뺄셈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보수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가상기를 이용해서 뺄셈을 처리하기 위해서 보수가 필요해요.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수라는 개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집합에서, 자, 전체 집합을 U라고 봤을 때, 자, 집합 A. 자, 집합 A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바깥쪽 부분이 뭐죠? 바깥쪽 부분은요, A 여집합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때 C가 컴플리먼트의 약자잖아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수는 서로 상반되는 값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의 상반되는 영역, 반대되는 영역이 A의 여집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라는 것은 서로 상반되는 수를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100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25예요. 그러면 이 25라는 값의 보수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75가 되는 거예요.
75.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자, 100 빼기 25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것을 뺄셈을 이용하게 되면은, 뺄셈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맞습니까? 75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자, 25에 보수를 구하는 거예요. 보수가 얼마입니까? 보수가 75잖아요. 맞습니까? 25에다가 75를 더하면은 100이 되지 않습니까? 더하라. 그러니까 가상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보수란 개념을 이용하게 되면은 쉽게 뺄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뺄셈이라는 것이 꼭 빼기를 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덧셈이라는 가상기를 이용해서도 뺄셈을 처리할 수 있는데, 그때 사용이 되는 개념이 보수라는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제어 장치의 구성 요소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덧셈하는 과정 말씀드렸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자, 먼저 명령 계수기에서 F라는 번지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것을 어디에 전달하는 겁니까?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전달하죠. 그래서 메모리에 접근을 해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저장을 하고, 거기서 명령어를 저장을 하고, 명령 레지스터가 이제 해독기가, 명령 해독기가 해독을 하죠. 그다음 해독 결과를 보기가 제어 신호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연산 장치가 실제 더하는 연산을 하는 거죠. 자, 제어 장치는 명령 계수기 맞습니다. 해독기 맞고 부호기 맞는데, 누상기는 뭐죠? 일시적인, 그러니까 1 더하기 2를 했을 때 3이라는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는 연산 장치에 속하는 거죠. 자, 다음 중 컴퓨터 CPU 내의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프로그램 카운터는 명령 계수기를 뜻하는 겁니다. 자, 명령 계수기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뭐죠? 수가 아니고 번지를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 하드웨어와 관련하여 시스템 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버스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드레스, 자, 주소 버스가 있고요. 데이터 버스가 있고, 컨트롤, 제어 버스가 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암기하지 마시고, 주소, CPU가 있습니다. CPU에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여러 개 있죠. 자, 주소, 번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접근해서 이렇게 서로 데이터가 주고받으려면은, 일단은 주소 버스 있어야 되잖아요. 주소를 주고받는. 그 다음,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 제어한 결과를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제어 버스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CPU 설명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은 이해를 하시면은, 개념을 잡으시면은 문제는 쉽게 풀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념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요. 개념을 이해를 해야만 오래 기억을 할 수 있고, 응용된 문제도 여러분은 스스로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장치도 전체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항상 중앙 처리 장치하고 계속 짝꿍으로 따라다니는 것이 주기억장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주기억장치도 기억장치 분류 중에 한 가지죠. 한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 하드디스크는 이제 보조기억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하드디스크 주기억장치 외에도 특수 용도의 기억장치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같이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전원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쭉 이제 부팅이 됩니다. 부팅이 되면서, 자, 윈도우즈 XP에 쭉 로딩되는 모습을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원 버튼을 누르고 XP가 부팅될 때까지의 과정들. 자, 그 과정은 검은색 바탕으로 해서 명령어들이 쭉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는 역할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각각의 장치들, 컴퓨터의 기본 입출력 장치나 뭐 메모리, 하드웨어, 이런 각각의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느냐, 그것을 쭉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그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우리는 바이오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오스. 자, 이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은요, 전원이 공급이 되거나 안 되거나 항상 그 기억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기억장치 중에서도 롬이라는 게 있고 램이 있는데요. 램은요, 휘발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휘발성. 롬은요, 비휘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휘발성이라는 것은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 램이라는 기억장치는요, 기억된 내용이 없어집니다. 롬은요,
저는 그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용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 바이오스라는 프로그램을 어디에 저장을 해야겠습니까? 그렇죠. 램에 저장해서는 안 되죠. 롬에다 저장을 해야 됩니다. 롬. 그래서 바이오스를 다른 말로 롬 바이오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부팅을 하게 되면은 먼저 롬에 있는 프로그램을 먼저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자, 윈도우즈 XP를 가지고 옵니다. 자, 윈도우즈 XP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드디스크, 그러니까 보조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윈도우즈 XP를 읽어들여서 어디에 가져오냐? 램에 가지고 옵니다. 램에다 가지고 와요. 자, 왜 램에 가지고 오는 겁니까? CPU 때문에 그렇죠. CPU는 보조기억장치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기억장치에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처리장치하고 주기억장치는 짝꿍이죠. 그래서 보조기억장치에 있는 데이터는 CPU가 읽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조기억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램, 그러니까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만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뭐 워드 프로세서를 실행을 한다든지, 뭐 엑셀을 실행한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실행하게 되면은 보조 기억 장치에 있다가 그 프로그램들이 램에다가 이렇게 이동이 되는 겁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운영체제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응용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한글, 뭐 게임, 뭐 MS 오피스 이런 것들이 응용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유틸리티는요, V3라든지 뭐 RGB라든지 조금 시스템하고 관련된 프로그램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특수 용도의 기억 장치로는 뭐 플래시 메모리라든지 뭐 가상 메모리, 캐시 메모리, 뭐 스플링, 버퍼링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주기억장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기억장치는 CPU가 직접 참조하는 고속의 메모리를 주기억장치라 얘기를 하고요. 크게 롬과 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롬은요, 리드 온리 메모리의 약자입니다. 읽기만 가능해요. 읽기만. 그래서 비휘발성이다. 지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CD-롬 생각하시면 되겠죠. CD-롬. 한번 CD를 꽂게 되면은 내용이 지워지지 않죠. CD-롬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징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시험에 나옵니다. 자, 마스크롬. 마스크롬은요, 제조 과정에서 미리 내용을 기억시켜 놓아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생각하는 롬에 대한 개념을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생산이 되었을 때 그때 한번 기억해 놓고요. 여러분들이 수정을 할 수 없어요. 자, 마스크롬이 되는 거고, 피롬, 약어를 잘 보십시오. 플레임을 잘 보시면 돼요. 자, 피롬은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한 번만 기록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기록할 수 있고, 이후에는 읽기만 가능합니다. 수정 안 됩니다. 그 다음,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롬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롬도 내용을 좀 치우고 수정하고 싶다. 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EPROM입니다. EPROM. 자, EPROM은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치우고 수정이 가능해요. 자외선을 이용을 해서. 근데 자외선을 이용하는 게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E가 두 개 붙는 피롬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우고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이런 롬의 종류가 있고요. 자, 우리 바이오스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롬 바이오스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롬 바이오스. 자, 그러면 그때의 롬이 어떤 거냐면은 EEPROM이에요. EEPROM. 왜? 자, 정기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기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이제 롬이 EEPROM이 되는 거고요. 바이오스는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는 업그레이드를 할 때요, 수정할 수가 있어요.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직접적으로 할 수가 있는 그런 롬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램은 읽고 쓰기 가능한 실행 중인 프로그램, 뭐 윈도우즈 XP라든지 아리아 한글, MS 오피스 이런 프로그램을 저장하고 있는 기억장치를 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으면요, 자동으로 소멸이 되죠. 자, 종류는 이제 재충전의 유무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D램이 있고 S램이 있는데요. 동적, D가 이제 다이나믹의 약자가 되는 겁니다. 다이나믹, 동적 램.
스태틱, S는 스태틱이에요. 그 정적 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SRAM이 고가입니다. 고가, 비싸요. 자, 비싸다라면은 일단 빠르죠. 빠르고요. 주로 이제 캐시 메모리로 이용이 됩니다. 캐시 메모리. 자, 캐시 메모리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빠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D램 같은 경우에는 좀 불안정해요. 다이나믹하다는 얘기가 좋을 수도 있지만 불안정합니다.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신호가 가해져야 돼요. 재충전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느리고요. 일반적인 주기억 장치는 D램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주기억 장치로 사용하는 램을 보조기억 장치로 사용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자, 보조기억 장치의 대표적인 장치가 하드디스크잖아요.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파일들, 설치되어 있는 XP, 윈도우즈 XP, 아래 한글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고 있어야 되고요. 전원이 공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휘발성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전원이 끊어지면 메모리에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기 때문에 램은 보조기억 장치로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보기의 내용에 적합한 기억 소자로 옳은 것은 자, 쭉 읽어보시면요. 전원이 계속 공급되더라도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해야 된다. 뭐죠? D램이 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롬 바이오스를 새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롬칩을 교환하지 않고, 자, 롬칩을 교환한다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억장치를 아예 통째로 바꿔낸다는 얘기입니다. 교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수정이 안 될 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수정이 안 될 때. 프로그램이 수정이 안 되면은 하드웨어 장치, 그러니까 롬 메모리 자체를 교체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바이오스 업데이트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롬은, 그러니까 수정할 수 있는 롬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롬이 저장되어 있는, 바이오스가 저장되어 있는 롬이 EEPROM이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자, 정기적으로 수정을 할 수 있죠.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기억장치와 관련하여 EEPROM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EEPROM은 자외선 생각하셔야 되고, 정기적 하게 되면 EEPROM. 자, 특수 프로그램 PROM. 제조 과정에서 마스크롬. 됐습니까?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펌웨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펌웨어라는 용어가 나왔는데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하고 중간 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의 장점하고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하드웨어를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프로그램 형태예요. 프로그램 형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처럼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롬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서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고요.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컴퓨터 운영에 필수적인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드웨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은 소프트웨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드웨어의 구성 요소다라는 설명이 틀렸고요. 자, 주로 램에 저장되어 하드웨어를 제어하거나 관리한다. 자, 램이 아니고요. 롬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펌웨어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바이오스를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바이오스. 자, 바이오스는 롬에 저장이 되죠. 롬 바이오스. 자,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자,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자, 업그레이드를 위하여 하드웨어를 교체해야 된다. 아니죠. 소프트웨어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칩을 교환하지 않고, 그러니까 롬을 교환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다음 중 PC에서 사용하는 바이오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기본 입출력 장치나 메모리 등 하드웨어 작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다. 맞고요. 전원이 켜지면 포스트를 통해 컴퓨터를 점검하고 사용 가능한 장치를 초기화한다. 자, 포스트가 뭐냐면요. 시스템에 전원이 들어오면은 모든 시스템 부분에 정상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가 실행이 되면은 각 장치들이 정상적이냐, 작동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이 바이오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상적이냐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점검하는 것을 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램에 저장되며, 아니죠. 바이오스는 일단 롬에 저장이 되고요. 펌웨어라고 한다. 자,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램이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칩을 교환하지 않고 업그레이드 가능하다. 소프트웨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보조기억장치 설명드릴게요. 자, 보조기억장치 여러 개 중에서 하드디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드디스크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그게 이제 하드디스크가 되는 건데요. 자, 하드디스크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연결되는 방식에 따라서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는 인터페이스 방식에 따라서 아닌 것은,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뭐 각각의 특징보다도 종류만 아시면 됩니다. 뭐 IDE가 있고요. EID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 예전에 사용을 했던 하드디스크 연결 방식입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 이게 옛날에 연결하던 방식이고요. 지금은 SATA 방식 많이 이용을 하죠. SATA 방식. 이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스카시, 이건 스카시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4가지의 종류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시험에 나오는 것이 접근 시간에 대해서 시험에 나옵니다. 자, 하드디스크는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자, 이거 뚜껑 열어보시면은 여러 장의 디스크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서로 겹쳐져 있어요. 겹쳐져 있고, 하나의 디스크를 보시면은 이렇게 동심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트랙이라고 얘기해요. 트랙. 자, 운동장에 트랙 있죠. 자, 그 트랙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하나의 트랙은요, 또 섹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섹터. 그래서 실제 데이터는 섹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이런 섹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동심원을 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데이터는 그 트랙을 나눈 섹터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 시간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요. 일단 그 여러 개의 트랙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있는 트랙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 찾는 시간을 시크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크 타임. 트랙을 먼저 찾아야겠죠. 그 다음 서치 타임. 자, 이것을 회전 지연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섹터를 찾아야겠죠. 섹터. 그 다음 트랜스미션 타임. 전송 시간. 그러니까 이것은 보조기억장치잖아요. 그렇죠? 읽어드려서 어디로 전송을 해야겠습니까? 주기억장치로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우리는 접근 시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정보를 기억 또는 읽기 시작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 실제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시간, 기억하는 시간, 이것을 접근 시간에 얘기를 하고 이 3가지를 다 더하게 되면 접근 시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으로 가장 긴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은,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가지가 있었죠. 탐색 시간이 있었고, 회전 지연 시간이 있었고, 전송 시간이 있었습니다. 탐색 시간은 트랙을 찾는 거고요. 회전 지연 시간은요, 섹터를 찾는 겁니다. 전송 시간은 실제 전송하는 것인데, 여기서 탐색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보세요. 자, 하나의 이제 그 디스크를 보고요. 여기서 여러 개의 트랙이 있는데, 하나의 트랙을 찾으려면은, 자, 이 부분이 뭐냐면은, 액세스 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액세스 암. 자, 이 액세스 암이 이렇게 이동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원하는 트랙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섹터를 찾는 것은요, 이 동심원, 그러니까 이 디스크가 고속으로 회전이 됩니다. 자, 이 고속으로 회전이 돼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에다가 여기 있는 섹터를 찾는다고 했을 때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송하는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은 트랙을 찾는 탐색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다음 중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인터페이스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2번, 3번은 말씀을 드렸고요. 4번은 하드디스크하고는 무관합니다. DLL은요, 파일 확장자예요. 파일 확장자. 파일명 점 해서 뒤에 확장자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확장자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영체제, 자, 운영체제를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 파일 형태예요. 그래서 파일 확장자가 되고 하드디스크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음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하드디스크는 하나의 디스크를 여러 개의 분할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분할된 뭐뭇은 포맷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 운영체제에는 뭐뭐가 하나의 드라이브로 인식이 된다. 자, 이것은 이제 파티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파티션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시면은 보통 하드디스크가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한 개의 물리적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500기가라고 용량을 가정을 하겠습니다. 500기가짜리 하드디스크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 하드디스크를 사용을 하려면요, 포맷을 해야 됩니다. 일단 사용을 하려면 포맷을 해야 돼요. 근데 포맷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파티션 분할이에요. 파티션 분할. 보통 이것을 통으로 하나로 이용하지 않고요, C 드라이브 그리고 D 드라이브 이런 식으로 파티션을 나누어서,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즈 XP, 뭐 윈도우즈 7, 자, 이런 운영체제를 설치를 하고요. 보통 D 드라이브에는 데이터,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음악 파일, 동영상 파일,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할 때 만들어지는 각종 파일들, 그런 것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누죠. 자,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컴퓨터를 사용을 하다 보면 운영체제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가 생겨서 부팅이 안 된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운영체제만, 그러니까 C 드라이브만 포맷을 해서 다시 설치를 하면요, 데이터들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 이렇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나누지 않고요, C 드라이브 하나로 해서 500기가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럼 운영체제 하고요, 여기에 데이터하고 같이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운영체제만 지울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운영체제를 지우게 되면 전체가 다 지워져요. 그래서 C 드라이브 자체를 포맷을 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파일들을 백업을 하지 않으면은 다 지워지는 겁니다.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그리고 파티션을 나누어서 그렇게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하드디스크는 하나의 디스크를, 자, 물리적으로는 한 개죠. 자, 여러 개의 분할 영역, 파티션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분할된 파티션은 포맷해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분할을 하면은 각각의 이제 이 영역들을 사용을 하려면은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포맷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맷. 그래서 C 드라이브를 포맷하고 D 드라이브를 포맷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뭐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넓은 식당 같은 경우에, 자, 식당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은 보통 이것을 통으로 사용하지 않죠. 방으로 이렇게 나누든지, 아니면은 파티션이라는 이런 것을 설치를 해서 구분을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파티션을 우리 윈도우즈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파티션을 확인하시려면은 제어판에 가서 관리 도구에 가시면은 컴퓨터 관리 있고요. 거기서 디스크 관리. 자, 컴퓨터 관리에 가게 되면은 디스크 관리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볼륨이라고 나오죠. 볼륨. 자, 볼륨이 C 드라이브 할 때 드라이브하고 동일한 얘기예요. 드라이브.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얘기하잖아요. 그죠? 볼륨이 드라이브. 뭐 다른 말로 파티션이라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파티션, 볼륨, 드라이브 다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 볼륨, D 볼륨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드라이브별로 해서 파일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상태는 어떤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만일 D 드라이브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바로가기 메뉴에서 볼륨을 삭제하겠다. 이 말은 드라이브를 삭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파티션이나 드라이브나 같은 뜻입니다. 파티션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물리적 하드디스크를 여러 개의 파티션으로 나눌 수 있다. 맞죠? 2번, 파티션을 나눈 후 하드디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포맷을 해야 된다. 항상 정리를 해야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하드디스크 내에 모든 파티션에는 동일한 운영체제만 설치할 수 있다. 아닙니다. 만일 C 드라이브, 뭐 D 드라이브, 뭐 E 드라이브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면 C 드라이브에는 윈도우즈 XP, D 드라이브는 윈도우즈 7, E 드라이브는 데이터 저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하드디스크 내에 모든 파티션에는 동일한이라는 이 설명이 틀렸어요. 동일한 운영체제가 아니고 다른 운영체제도 설치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파티션에는 한 가지 파일 시스템만을 설치할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는 NTFS, D 드라이브도 NTFS 이렇게 파일 시스템이 정의가 되어 있죠. 여기에다가 FAT32라든지 뭐 이런 기타 다른 파일 시스템을 같이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만 결정을 해줘야 돼요. 다음 주 한글 윈도우즈 7에서 하드디스크를 포맷할 때 사용하는 포맷 대화 상자에서 설정하는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보여드릴게요. 자, 만일 D 드라이브를 포맷을 하겠다. 그러면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포맷 메뉴 있습니다. 여기서 포맷 대화 상자가 나오죠. 포맷 대화 상자에서 어떤 것을 설정할 수 있는지, 자, 그것을 아셔야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용량 확인할 수 있고요. 파일 시스템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요. 할당 단위 크기, 자, 기본적인 단위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볼륨 레이블이라는 것은, 지금 로컬 디스크 D 드라이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로컬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자, 이것은 D 드라이브는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해서, 레이블을 붙이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포맷을 할 때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빠른 포맷, 빨리 포맷을 할 거냐. 자, 그 다음, MS-DOS 시동 디스크를 만들 거냐. 자, 이것은 시동 디스크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지 않을 때 디스크에다가 부팅을 위한 파일들을 저장을 하는 그런 작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디스크를 가지고 또 부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파티션 제거는 어디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하나의 하드디스크에 여러 개의 파티션을 설정할 수 있다. C, D, E 뭐 여러 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번 한글 윈도우즈 7은 해당 하드디스크의 속성 창에서 파티션 작업을 선택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속성 있죠. 속성. 자,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서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여기서 할 수 없죠.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자, 파티션 설정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3번 운영체제에는 파티션이 하나의 드라이브로 인식된다. 자,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C 드라이브하고 D 드라이브 나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운영체제는요, 이거 하나를 드라이브, 이거 하나를 또 드라이브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설치가 되면은, CD로 나누지 않으면은 이 전체 하나를, 이제, 운영체제가 여기에 설치가 되지만은, 이렇게 파티션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것을 하나의 전체, 이걸 하나의 전체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설치할 수도 있고, 여기에도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드라이브, 뭐, 파티션,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파티션을 설정한 후 포맷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죠. 자, 기억장치 중에서 특수용도 기억장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는요. 기억장치 중에서 가장 빠른 기억장치가 레지스터가 되는 겁니다. CPU 내에 있습니다. 자, 이게 CPU면요. CPU 바깥쪽에 주기억장치가 있고요. CPU가 주기억장치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는 게 기본인데요. 주기억장치까지 가서 이제 처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갔다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처리할 내용들은 여기다 저장을 합니다. 자, 이 공간이 레지스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 내에 기억장치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빠르겠죠, 처리가. 자, 그 다음 캐시 메모리. 캐시 메모리는 중앙 처리장치 CPU하고요. 주기억장치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치, 이 정도 위치에 있는 것이 캐시예요, 캐시. 자, 아래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캐시 메모리가 있으면은 주기억장치까지 가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캐시에 가서 가지고 와서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주기억장치에서 1번에서 10번까지의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1번에서 10번까지의 데이터 중에서 CPU가 이용을 하다 보니까 1번에서 주로 5번까지 데이터만 이용을 하더라. 빈도가 더 많더라. 그러면 1번에서 5번까지를 주기억장치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캐시 메모리에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주기억장치까지 가지 않고 캐시 메모리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캐시 메모리는 중앙 처리장치와 주기억장치 사이에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 이런 설명이 나오면은
캐시 메모리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가상 메모리, 보조 기억 장치 일부를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이용하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운영 기법입니다. 자, 설명을 좀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 램에 자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야만 CPU가 가져와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주기억 장치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어야만 CPU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조 기억 장치, 이게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에 들어있는 데이터는요, CPU가 가져와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디스크는 이제 보관용이죠. 그래서 게임이라든지, 뭐, MS 오피스, 뭐, 운영체제도 마찬가지고요. 각종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저장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램으로 가지고 와서, 램에다가 저장을 해서 CPU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게임 하라 굉장히 덩치가 크죠? 용량이 많습니다. MS 오피스도 마찬가지고 운영체제도 마찬가지고 각종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하려면은 램의 공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일 램이 4기가다. 그럼 4기가의 용량을 가지고 이 많은 프로그램을 담아야만 CPU가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용량이 이렇게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램을 무작정 늘릴 수 있느냐? 램을 무조건 구매를 해서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 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요.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뭐 1기가, 2기가를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용량이 많은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뭐 단위 자체가 500기가, 뭐 1테라, 뭐 이런 식으로 용량이 크잖아요. 그죠? 자, 용량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 일정 부분을 마치 램인 것처럼 이용하는 기법, 그게 가상 메모리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족한 램을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을 해서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CPU를 속여서 여기에 들어있는 데이터들도 마치 램에 있는 것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조 기억 장치 일부를 마치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이용하는 운영체제의 메모리 운영 기법이다. 됐죠? 확인하는 방법은요, 제어판에서 시스템 가시면은 설정 변경 버튼이 있습니다. 설정 변경 버튼 누르시면은 고급 탭에 가시면요, 여기 보시면 성능이라는 부분에 가상 메모리를 설정할 수 있는 또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용량을 줄이고 느리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가상 메모리가 왜 필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속도 때문입니까? CPU의 속도 때문에 가상 메모리 이용하는 겁니까? 아니죠. 캐시 메모리는 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상 메모리는요, 용량이에요.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무작정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 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인 것처럼 용량을 속이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가상 메모리는 용량의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뭐 속도를 빠르게 한다, 뭐 특징을 설명을 하면서 이런 얘기 나오면 무조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는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도 저장 데이터는 그대로 보관되는 반도체 메모리, 뭐 USB 메모리, 디지털 카메라에 들어가는 메모리, MP3 플레이어 들어있는 메모리,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원이 공급되지 않아도 데이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각 기억 장치의 접근 속도가 빠른 것부터 느린 순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일단 가장 빠른 것은 레지스터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주기억 장치보다 당연히 캐시 메모리가 빠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주기억 장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보조 기억 장치 순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캐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기억 장치하고 그 중앙 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맞고요. 자, 나머지는 다 틀린 설명이고요. 자, 3번은 주기억 장치보다 큰 프로그램을 불러와 실행할 때 유용하다. 이게 뭐죠? 자, 용량하고 관련된 거죠. 그래서 가상 메모리가 되고요. 캐시 메모리는 접근 속도가 빠른 동적 램을 사용을 한다. 아닙니다. 보통 우리 그 주기억 장치는요, D램을 이용을 하고요. D램. 캐시 메모리는 주기억 장치보다 빨라야 되기 때문에 S램을 이용합니다. S램, 정적 램.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가상 기억 장치를 사용할 때 장점으로 옳은 것은 자 용량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용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기억 장치의 용량보다 큰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플래시 메모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램과 롬의 장점을 결합한 칩이다. 플래시 메모리가 이제 비휘발성이죠. 비휘발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롬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램, 그러니까 내용을 넣었다가 지웠다가 수정했다가 그렇게 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드디스크와 비교해서 소형화가 가능하고 충격에 강하다. 하드디스크는요. 그 내부적인 장치가 어때요? 뭐 디스크가 여러 장이 겹쳐져 있고 액세스암이 있고 이런 장치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가하면요, 이게 그 기억된 내용이 지워지거나 복구를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교해서 이런 장점을 플래시 메모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휘발성 메모리다. 아니죠. 비휘발성 메모리가 되는 겁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 mp3 재생기 등에 많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CPU하고 메모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기억장치 메모리는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CPU는 그 설명드렸던 내용이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해가 안 되시면은 암기를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쉽게 암기를 하셔도 됩니다. 네, 이번 시간 들으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